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사 토크입니다. 맹렬했던 더위도 그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요즘입니다.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폭염 일수는 14.1일로 평년의 10.5일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나 이상기후를 실감할 수 있었던 여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가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기후위기 속 우리 농촌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전라북도의 오은미 의원, 농촌진흥청 김창수 기후탄소팀장, 전라북도 신원식 농생명 축산식품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올여름 날씨 기사에서는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장마도 그랬고 폭염도 그랬고 정말 심했는데요. 신원식 국장님, 올해 전라북도 상황 어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여름 장마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특히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평균 42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전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강수량의 한 4배 정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강수량의 6배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피해도 상당히 컸는데요. 총 28,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벼가 16,000, 농콩이 이제 9,900헥타에서 10,000헥타 가까운 피해가 있었고요. 시설하우스는 500헥타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 같은 경우도 39만 마리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또 장마가 끝나자마자 7월 25일 이후에 또 18일에 이르는 폭염이 계속됐고요. 이것은 연평균 저희가 볼 때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한 14일 정도 폭염일 수가 있는데 올해는 18일 정도 있어서 상당히 크게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 피해도 9만 8천 마리 정도의 가축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더위도 더위였습니다만은 올해 정말 73년 이래 그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만큼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7월 14일이었죠. 군산에서는 하루에만 365mm라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관련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하시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올해 그 장마 현황하고 최근 30년도의 그 평균값인데요. 장마가 시작되고 마무리된 시점은 평년이나 올해나 비슷했습니다. 그 진행된 기간도 32일, 31.4일로 비슷했는데 이제 강수일부터 꽤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해만 해도 32일 중에 23.5일이나 비가 와서 평년치보다는 지금 5.6일 정도 비 온 날이 많았는데요. 강수량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932.5mm, 또 평년값은 355.5mm.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6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이제 기상청에서 7개 시군의 측정값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전라북도 평균값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 의원님, 이렇게 이제 네. 비도 참 많이 오고 그 날도 뜨거운 날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 농사짓기 참 어려웠던 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현장 여러 가지 시름도 좀 깊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하여튼 전북 지역이 비가 많이 이번에 내리다 보니까 익산시하고 이제 김제 죽산면이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이제 선포될 만큼 이제 피해가 컸잖아요. 그래서 아까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많이 그 처참한 환경들을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폭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이제 거의 유례 없이 매월 농민들에게 다 가진 이상 기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3월 달에 보면 이상 고온 현상으로 과수의 꽃들이 이미 이제 펴진 상태에서 4월 달에 영하 1도에서 3도로 내려간 저온 현상이 있었고, 거기에 또 서리까지 내렸고, 또 이제 4월 달에는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는 전남북에 또 유례없이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농경지 때 침수가 되면서 이제 맹류와 채소류에 이제 피해가 있었고요. 또 6월 달에는 충청과 영호남에
난데없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또 옥수수와 담배 등이 초토화됐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7월 달에 아시다시피 뭐 농경지 많은 침수와 또 뭐 시설 하우스 또 많은 가축들이 이제 폐사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갈수록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또 농민들에게는 수확을 지금 코앞에 두고 속수무책 당한 피해여서 농민들이 많이 이제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재해가 뭐 지역 뭐 때가 없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농민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이 이러면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 하는 어떤 위기감, 그런 공포감에서 지금 농사를 계속 지금 그래도 있는 땅이니까 계속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상기후가 1년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 준비된 영상 좀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배 과수원은 지난 봄 기온이 떨어졌을 때 냉해를 입었습니다. 열매를 싼 봉지를 열어보면 열매 크기가 작은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모양이 좋지 않은 기형과도 수두룩합니다. 원래 이 모양이 좀 매끄럼해서 이렇게 모양이 좋아야 되는데 영양이 과다가 돼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기형화가 돼서 아마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과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4월 끝자락에 내린 서리 때문에 포도농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당시 잎이 누렇게 말라주고 송이가 제대로 연글지 못했습니다. 송이가 말려면 제대로 안 나오고 알이 좀 크들 안 하고 포도송이가 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수류탄매를 뭉치갖고 있고 그래요. 6월에는 우박 피해가 났습니다. 초여름에 쏟아진 때 아닌 우박에 고추와 수박, 배추밭 등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 도내에서 3,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과수의 경우 착과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에 비해 사과는 16%, 배는 19% 착과율이 떨어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결국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예상되는데 폭우와 태풍 같은 변수가 남아있어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 의원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 영상에도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만 기후 위기, 뭐 지역, 또 시기 가리지 않고 지금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팀장님 지금 또 관련된 역할이 또 기후 탄소 팀장을 맡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기후 위기 문제 지금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계절과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맞게 들리는 건데요. 금년만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초봄에는 온도가 높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4월과 6월 같이 우박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서리 피해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상 패턴과는 사뭇 다른 피해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니뇨나 라니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3년가량은 남부 지역의 가뭄이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라니냐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또 남부 지역의 강수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이건 페루 지역 앞바다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과거에는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들이 6개월가량 지속됐다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3년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기후의 요소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들이 이러한 이상 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는 이제 추석 연휴도 있다 보니까 그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보도들이 나옵니다만 추석 물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앞서 보신 그 폭우, 폭염 이런 문제 때문에 상추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요새는 식당에서 상추를 아주 적게 내놓거나 아예 내놓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 신 국장님, 이런 영향이 또 그 상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농작물 가격도 일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상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피부에 와닿는 정도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뭐 한 4kg짜리 상품 4kg짜리가 평균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강수가 우리 폭우가 있었던 7월 말 시점에는 무려 10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공급량을 계속 늘려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3만 원대로 좀 안정화가 되긴 했는데 어떤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시금치라든가 쪽파 이런 부분도 10% 이상 상승하고 그런 증상들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일조량이 증가하고 또한 이제 강수량도 이제 호조로 보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이제 안정화되고 있고 이제 배추나 무 같은 경우도 이제 봄철에 있는 저장 물량, 그다음에 계약 물량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추석 전까지 계속해서 안정화를 하는 기조로 이제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큰 비가 온 뒤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되게 이제 병충해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장마 기간 32일 중에 뭐 굉장히 많은 기간이 비가 와서 올해 조금 더 상황이 어떨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오은미 의원님 현장 상황 어떤지요? 네, 뭐 계속된 폭우 또 거기에 폭염 겹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물들이 저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해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도 9시 이후에는 일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오죽 생물들은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펴지고 생리 저하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뿌리에는 뭐 무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갖 병들이 또 생기고 잎은 잎대로 햇볕에 데워가지고 누렇게 탈색이 된다든지 그래서 탄저병, 곰팡이병 온갖 병들이 이제 다 생기고요. 지금 올해 또 농콩을 정부에서 막 장려해서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주산지가 된 김제 평야 같은 경우에도 농콩이 완전히 그 단지가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수확을 지금 포기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나마 살아남은 콩들은 이제 역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드름병들이 이제 생겨 있고 또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이제 탄저병. 그래서 이미 고추도 많이 뽑혀진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과일은 햇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햇볕 대인병이라든지 석회가 결핍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러지죠. 우리가 뜨겁다가 막 또 습하고 하면 삶아지잖아요. 삶아진다고 하듯이 이제 채소들이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해충과의 이제 농민들이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병해충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가을에 김장 그 채소라든지 이런 걸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또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지금 마르지 않다 보니까 김장 채소를 심는 시기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차질들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뭐 산지 소금값이 지금 굉장히 급등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추도 탄저병이 만만치 않고 또 김장 채소류도 지금 못 심고 있다고 한다면 올해 김장 또 철이 되면 상당히 그 주부들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드는군요. 김창수 지도관님, 우리나라 그 가장 큰 자랑 가운데 하나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건데 사실은 뭐 아열대성 기후화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저도 현장 관련된 것을 다닌 지가 뭐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내에서 나오는 것도 그 작물별로 재배지가 조금 변화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저 답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일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뭐 흔히 즐겨 먹기로는 사과가 아무래도 산지도 많고 그래서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과를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예.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사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감귤이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사과 다음 번이 사과, 포도, 그다음에 배, 복숭아 순으로 이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감귤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감귤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만 하더라도 완주와 정읍, 김제,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감류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 6.4헥타였던 재배 면적이 21년에 33.6헥타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또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과수 재배 면적하고 맹류 안전 재배 가능 지역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배나 단감이 지역 단위에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북상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밀이나 보리와 같이 충청권에서 재배가 어렵던 지역들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에는 재배하지 않았던 과일이나 채소, 식량작물들이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재배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대표 작물들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늘어나거나 그 재배지가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또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농촌경제연구원이 금년도 사과 생산량이 태풍과 장마, 폭염과 냉해 등으로 지난해보다 19%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기후 외에 이제 소비 트렌드 같은 다른 영향들도 있고 매년 변화해서 대표적인 작목을 사실 예로 드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가 변하면서 꽃의 양이 줄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큽니다. 또 수확 시기에 잦아지는 태풍이나 집중적인 호우가 상품성을 낮아지게도 하는데요. 실제로 기상청이 기온 상승을 예측해서 30년 단위의 100년간의 재배적지 변동 상황을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림과 같이 2090년이 되면은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품종의 사과가 재배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예측은 물론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으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게 된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에 이제 국외 상황도 살펴본다고 하면 옥수수의 생산량이 금세기 말 정도가 되면은 24%가량 감소할 수 있다라는 미국 나사 연구진이 네이처푸드 저널에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종류도 크게 변할 수 있어서 지역에 적합한 농산물을 찾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사실상 뭐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작물은 없지만 그래도 또 하우스나 어떤 온실 안쪽으로 들여놓기 어려운 것이 이제 과수작물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와는 달라진 비, 바람, 햇볕 이런 거에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은 그대로 다 영향을 받을 텐데 시국장님 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도 감귤도 이제 뭐 조금씩 나고 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입니다만 사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표 작물들 또 좀 영향을 받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후 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유독 이제 과수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컸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어떤 생산량의 감소와 또한 품질의 저하로 이어졌고 그 결과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최상품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이게 감소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조생종 홍로가 출하가 되는데 홍로의 출하 양도 평년 대비 한 40% 정도 이제 생산량이 감소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와 복숭아도 30%, 그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생산량이 지금 감소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그 결과 서울 가락시장에서 선물용 특등급 홍로 사과인 경우에 10kg 한 박스가 지금 한 10만 4천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8월 말 비교해 봤을 때 작년 8월 말에는 한 6만 6천 원 정도 했기 때문에 한 60%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오늘 발표하게 됐는데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이제 동행 세일 행사를 하면서 이런 최대 60%까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서 이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이제 농림부에서도 뭐 추석 물가 관리 차원에서 대표적인 추석 사과 산지인 장수에 나와서 현지 상황도 조금 체크도 하고 생산량도 예측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생산량이 조금 안정성 있게 유지되면서 가격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이 뭐 수요와 또 공급 법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분도 또 사 먹는 분도 서로 안정감이 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40%씩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앞서는군요. 뭐 제가 듣기로는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장수 지역도 이제 뭐 사과가 좀 쓸만한 사과가 나오는 데는 뭐 한 400m 해발 이상 올라가야 조금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 밖에도 또 기후 위기가 우리 농업에 미친 또 영향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 말씀 좀 첨언을 좀 해주시죠. 시 국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 사과나 배의 주산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가 10년 전만 해도 사과나 배가 한 128헥타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10배나 늘어난 1200헥타르까지가 늘어난 걸로 지금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만 나던 것들이 경남이라든가 전남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도에서도 아열대 과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한 50헥타 정도의 아열대 과일들이 이제 재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80헥타까지 좀 많이 들어서 아열대 과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망감류라든가 뭐 백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작물들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잘 이용해서 또 고소득 작물들을 우리 도에서도 이제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고소득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 수산 쪽을 한번 보면은 수산 쪽에서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원래 멸치라든가 참조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감소해 나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참홍어, 그다음에 살오징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냥 아열대에 관련된 그런 수종들을 개발해서 그런 내수면에서 또 재배하고 하는 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또 소득과 또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김창수 팀장님께서 뭐 엘니뇨냐 그 라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해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해수 온도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종에도 직접 영향이 있는 모양이군요. 예, 김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29일이었죠. 한국은행이 참 의미 있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는데요. 해수면의 온도가 1도씩 상승을 하게 되면 곡물 가격 7%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기후가 우리 농업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재배에 사육되는 그 농식물의 변화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호주산 쇠고기가 많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호주에는 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넓은 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소를 도입하게 됐던 건데요. 소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제 소들이 배설물을 배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쇠똥구리 같은 그 생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배출된 분뇨들이 그대로 굳어서 풀들을 말라 죽게 해서 사막화를 발생시킨다든가 아니면 악취를 발생하는 사회 민원들이 계속 그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쇠똥구리를 수입한 이후에 도입한 이후에 이제 민원들이 사라졌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 도입되는 작물들 우리가 얼만큼 깊게 들여다보고 도입을 해야 되는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또 생태계는 교란시킬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오명원님 말씀해 주시죠. 뭐 거의 1년 12달 기후재해를 지금 겪고 있는 농민의 경우에서는 지금 거의 피해가 이제 규모가 거의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호장치 그리고 이제 얼마나 허술하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서는 굉장히 더욱더 절실한 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죠, 농민들의.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농지 피해, 그래서 생산 기반이 이제 거의 이제 무너지고, 또 거기에 농기구, 뭐 농기계, 농자재 등 이런 필수 농자재들이 이제 크게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수확을 포기한다든지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리고 수확 시기를 놓치면 아예 이제 땅을 놀릴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침수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땅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작물을 또 심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생계와 생존에 굉장히 그 자체가 막막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후 재해로 인한 이런 피해가 농민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농민들의 어떤 생산 감소, 소득 감소는 결국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 체계, 공급 체계에도 영향이 있고, 이것을 결국 사회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뼈아프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산업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보면 과잉 어획이다, 뭐 해수면과 해수온 상승이다, 또 살충제에 의해서 이제 해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수산물 한 90% 이상이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공급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4일 날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그 태평양 바다에 투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앞으로 더 해양 생태계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방관방조하고 오히려 앞서서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참 이런 뼈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이제 기후 위기는 뭐 사실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와 농진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30년, 50년 뒤에 우리 농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성이랄지 그 과제가 그 안에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신 국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맞춰서 이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 2030, 2030년까지 우리 도에서도 25.7%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4가지 방향을 좀 설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두 번째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농업의 구조를 전환시켜 나가는 것,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적응한 위험 관리를 강화시키는 것, 네 번째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4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첫 번째 수경 재배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탄소 친환경 농작물을 품목을 좀 다양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확대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위기 관리 능력들을 좀 더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네 번째는 탄소 중립에 따른 농업인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이런 역량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측할 수 없는 생산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팜을 또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작물의 생산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창수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농진청의 역할은 크게 보면은 이제 연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 지도 분야입니다. 기후 위기에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부분, 그다음에 적응하는 거, 대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4가지인데요. 먼저 예측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기후가 앞으로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주산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어떤 작목들을 재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적응 분야는 기후가 이제 계속 온난화되다 보면 아열대 기후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작목들을 또 어떤 가축을 적응하면서 잘 키울 수 있는가, 또 거기에 적합한 품종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적합한 품종들을 잘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대응입니다. 기후가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안정적인 농산물을 또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뭐 폭염이 온다거나 저온, 또 강풍 강우에
이상 기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는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노동력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기후 위기의 바탕에는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축산과 농작물을 생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메탄과 아산화질소라는 온실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온실가스들을 줄여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농진청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된 그 기술들이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그 빈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 대비해서 그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 보험에 들어있다면 그래도 유사시에 조금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또 과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또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완주군 삼내읍의 한 딸기 재배 시설입니다. 2만 주가 넘는 딸기 육묘가 뽑혀나갔습니다. 그나마 붙어있는 육묘도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세균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물이 닿으면은 역병균이나 탄저균이나 유황병균들이 서서히 하면서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얘네들이 이제 시들어가요. 피해 농가는 모두 10곳에 1헥타르. 딸기는 9월까지 딸기 육묘를 키워 정식하면 11월부터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 육묘가 병들어 있다 보니 정식을 해도 어느 정도나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더구나 딸기 육묘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재해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피해를 다 그냥 농가가 오로지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희는 그대로 그냥 농가가 빚만 쌓여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딸기 재배 농가들은 수년 전부터 보험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딸기 육묘가 말라 죽으면서 올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딸기 농가들이 피해 보상마저 받을 길이 없어 깊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예, 그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 농작물 재해 보험과 관련된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보상되는 작물이 좀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뭐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오미 의원님 현장에서 농민들 평가 어떤지요? 네. 이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정부가 이제 총괄 관리하고 운영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관하고 있는 데는 NH 그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예요. 이게 독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 재해가 났었을 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20년이 지났지만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환영보다는 오히려 반발이 더 이제 거세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NH 손해보험 회사를 더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건데 그 반증으로 많은 농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품목의 제한이라든지 어떤 보상이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또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까 같이 이제 우리가 재해를 입으면 농작물이 품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 과수농가들은 뭐 당도라든지 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규정 자체가. 그리고 피해를 내가 보지 않아서 보상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나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이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았으면 내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한 농민이 내 잘못으로 자연재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불합리한 그러면서 농민들을 2번, 3번 올리는 이런 이제 제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이제 복구비라든지 대파대, 농약대 지원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농가들의 이제 재생산이나
활동, 어떤 생계 대책에는 별 큰 그 영향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농업재해 손실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상하고 또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많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도 제가 그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기상 이변 때문에 피해가 여러 가지로 빈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지금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농민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정책적으로 또 예산 측면으로 다 충족시키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래도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뭐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NH 손해보험 회사에 대한 이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지금 단기 순이익과 그 원수 보험료 이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을 좀 공개해라. 이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이야기했던 할증 제도를 없애는 거, 그리고 병충해 피해 모든 작물에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해야 하고 이제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그래서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을 전 품목, 전 농가에게 이제 확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중복 지원, 중복 수령이라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농가가 선택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차례 이제 해마다 이제 재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농업 시설이나 농작물, 농자재 등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이제 제도 개선이 미흡하고, 지금 국회에서 나름 뭔가 입법 발의해서 의원들이 국회에다가 법안을 해서 올렸지만은 여전히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농민과 농촌 공동체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취약계층임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농정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좀 더 어떤 틀을 크게 해서 어떤 사안별로 사안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땜질 형식으로 아니라 이제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어떤 재해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이상 기후가 이제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재해도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또 병해충도 상당히 좀 많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재배하는 작목도 이 재해나 병해충에 조금 저항성이 강한 그런 품종들을 재배를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하고 우리 농진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 국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상재해라든가 병해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품종을 개발하는 거, 이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도나 농촌진흥청이 같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어떤 교배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병에 대한 내성이라든가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 가뭄이라든가 어떤 폭염, 이런 기후 재난, 기상의 이변에 대해서 이러한 저항성을 갖는 이런 품종을 개발하고, 병해를 유발하는 병원균을 저항할 수 있는 이런 품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삭도열병이 우리 도의 벼 작물에 이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그때 한 42,000헥타 정도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351억에 이르는 어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신동진 벼에 대한 어떤 장점을 가지면서도 이런 이삭도열병이나 이런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뭐 그 대안으로서 뭐 참동진도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지금 이제 보급할 예정인데, 그 외에도 제2, 제3의 어떤 중대립종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또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농촌진흥청과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창수 지점장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사실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고 하면은 원래 야생에 있던 것들을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변형을 해서 식량 작물로 생산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온이나 저온에 적응하는 거, 병해충에 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종들을 새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그 식량작물과 그 원예 특용 작물들을 매년 15종 이상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량작물은 171종을, 그리고 원예 특용작물은 109종, 사료작물들은 38종 등 총 318종을 지난해까지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상재해를 미리 예측한다고 하면 사실 기상재난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이제 기상자료들은 대부분 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골짜기나 강가 또는 산 아래에서 위치한 농지들은 기상정보하고는 조금 다른 정보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미기상을 현장에 맞춘 정보로 해서 농가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바로 조기기상경보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9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기상을 예측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도 2018년 무주와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14개 전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거주하고 계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뭐 완벽하게 그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비바람, 햇볕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그 생육 환경에 유리하게 조금 조절할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이제 기상 이변이랄지 이런 상황에 그 대안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관련 스마트팜 어떤 지원들 하고 계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 여기에 IT, IoT, AI,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어떤 생육 환경들을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조정하는 이런 농장을 말합니다. 이런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시킴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스마트팜은 또 반면에 초기에 많은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실패 확률을 줄이고 생산에 성공하는 가능성을 높이는 이러한 전략적인 이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창업보육을 한 20개월 정도,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한 3년 정도의 준비기간, 총 5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실패 확률을 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료생들이 지금 현재 장수라든가 김제, 그다음에 무주 이런 쪽에 임대형 스마트팜 쪽으로 계속 이제 확대를 하면서 그런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744헥타에 이르는 스마트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26년까지 1,400헥타까지 좀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체 시설하우스의 한 30%에 이르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농생명 수도로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미 의원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제 농민들도 그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그동안 관행농법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하늘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농업을 뭐 정부에서도 계속 권장하고 육성하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따라가는 이제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제 표준 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이 이제 좀 막대한 예산이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설 현대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지적으로 작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기후 위기에 이게 탄소 저감,
어떤 농법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더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일반 농가들은 이 농법보다 이런 농법은 이제 청년 농들이나 이제 기농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논외로 좀 치더라도 또 일반 농가들에게 뭐 반복적이고 계속 고된 노동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제 구축을 해야 되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또 재해들이 많이 있어요.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균형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지원해 주든지, 또 이제 대부분 그동안에 기업에게 맡겼던 유통이나 가공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농민들에게 소규모로 농가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싸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좀 제공해 준들지, 그리고 거대한 시설 투자 없이도 먹거리를 신선하게 또 저장하고 수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김창수 팀장님께서 이렇게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제들을 안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해가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농업 현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소비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올해 올바른 소비 활동이 생산을 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외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 친화적인 소비 운동이 농축산물 생산 체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던 한 가지 예입니다.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클리마 보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인간이 기후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생산된 음식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사실 양식되고 있는 연어를 메뉴에서 제외하는 레스토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연환경 유지 비용에 소비 유통시장이 동참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이나 저탄소 등 인증받은 농축산물을 일반 농산물, 관행적인 농법에 비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농업인들의 노력에 기꺼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주고 또 이용을 늘린다고 하면 더 많은 농가들이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농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몫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농법들을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인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우리 세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는 요즘, 농업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농가만의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발빠른 대응과 치밀한 준비만이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